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8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영입니다. 나른도 같습니다. 네, 정광입니다. 네, 저희 일당백 85번째 이제 15권 정도가 더 남은 상황. 계속해서 이제 숫자가 쌓여가면서 다음 일당백 이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 달렸습니다. 네. 요즘 순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한참 쭉 좋다가 네. 그래도 업로드하고 나면 한 8위 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요즘에 조금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갔어요. 하지만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게 네. 이 팟빵이 업데이트를 한번 새로 하면서 네. 순위 체계를 약간 좀 바꿨어요. 어떻게요? 종합순위 없어지고 네, 카테고리별로만 생겨서. 정말요? 카테고리는 우리는 무조건 1등입니다. 압도적 1등이지. 도서 부분은 없어. 이동진 빨간 책방이 요즘 안 하신 이유로 없습니다. 경쟁자도 사라졌네요. 이건 좀 별로 썩 좋은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선의 경쟁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 여튼 뭐 도서 부분은 부문을 바꿀까 우리? 우리? 뭐 시사로 바꿀래? 코미디 어때? 코미디? 네, 하여튼 뭐 도서 부문에서 많이 사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저희가 아마 채널이 좀 더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네이버에서 하고 네. 있는, 그리고 또 팟띠라든지 하여튼 뭐 다양한 채널 통해서 여러분 편하게 만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 85번째 시간 과연 어떤 책이 또 우리 귀를 즐겁게 해줄지, 우리 정박님, 네. 오늘은 어떤 책으로 갑니까? 네, 사실 진작에 다뤄야 되는 작가인데요. 네. 우리가 초기에 도스토옙스키 한번 다루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 죄와벌. 네, 바로 러시아 문학, 세계 문학에서 도스토옙스키와 상벽을 이루는 정말 양대 산맥이라고 부를 수 있죠. 상벽을 이루는 네, 바로 톨스토이. 레프 톨스토이. 네, 바로 이름을 딱 하시면. 레프죠. 뭐예요? 앞에 뭐가 붙어요? 원래 이름이 레프죠. 레프 니콜라에비치 톨스토이. 네. 뭐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요. 뭐 미들네임 들어가고. 네. 근데 하여튼 그 무슨 비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뭐 레프 톨스토이 하면 뭐. 톨스토이. 네. 오랜만에 아는 사람 나왔다, 진짜. 읽은 사람이 중요하죠? 읽었습니까, 톨스토이? 안나 까레리나. 안 읽었잖아. 영화로 봤어요. 그래요? 그 작품을 알면 되니까. 안나 까레리나는 재밌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죠. 바람 피면 난 죽어야겠구나. 바람 피면. 그거의 교훈은 그거예요. 바람 핀 여자의 최후는 이렇다. 그래요? 야, 저런 해석은 정말 톨토이가 살아있다면 정말 아주 기뻐할 해석입니다. 왜요? 바로 톨토이가 노린 게 그거거든요. 왜요? 톨토이가 노린 게 사실은 자기 와이프가 바람 폈었나?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분은 소설을 아주 예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감동이 아니라 교훈을 줘야 된다는 거죠. 도덕감을 자극해야 된다. 그 지금 정민여 씨 말씀처럼 나는 바람 피면 절대 안 되겠구나. 네. 이렇게 웃으면 그게 아주 톨스토이 입장에서는 감념을 잘 시켰다 이러는 거죠. 그 바람 피고 싶을 때마다 그 영화 보면 돼요, 이제. 최후가 어떻게 되는데 바람 핀 여자? 자살해요. 자살? 네, 기찻길에서 뛰어들어요. 주인공이. 그 달려오는 열차가 이제 여기 들어오는데 뛰어가지고 일종의 역사를 당하죠. 일종의 뛰어가지고 죽는 거죠. 기차 바퀴에. 몸이 다 절단 나겠죠. 근데 그 영화가 제가 거기에 나오는 배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키라 나이틀리. 네. 했는데 그 영화 되게 괜찮아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피 마르스도 주연한 게 있죠. 아주 옛날 영화죠. 그럼 최근에 또 나왔어요? 최근까지는 아닌데 그게 한 3, 4년 됐나? 그 정도. 키라 나이틀리가 나왔네요. 재밌어요, 영화로. 그럼 기차에 뛰어드는 사람이 키라? 그쵸. 주인공이죠. 그래요. 저는 사실은 장편은 못 읽고
단편은 그래도 몇 개 좀 읽은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단편? 톨스토이 단편이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톨스토이가 학교를 스스로 농노들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영지에다 학교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좀 민중들에게 이런 거 교육의 목적으로 교과서 같은 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전 유럽도 돌아다니고 자기가 전 세계에 재미있는 동양의 민담 전설 다 모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민담집도 내고 단편집도 냈기 때문에 재밌는 게 많죠. 재밌는 게 많아요. 뭐 기억 남는 것. 저는 이게 단편선을 책으로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이 좀 남는 게 뭐 바보 이반, 그렇죠. 뭐 또 뭐 누구의 하루죠? 하여튼 이반 데니소비치인가? 이반은 꼭 들어가야지. 이반이 아니고. 그건 이제 현대 작가죠. 그는 바로 안병동을 지은 넘어가시죠. 솔제니치네. 솔제니친. 그것도 읽었네. 그럼 내가 솔제니친도 읽었어. 이반 데니소비치하고도 읽고. 진짜 은근히 많이 읽긴 읽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게.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좋습니다. 그것도 톨스토이 단편이에요? 네. 또 그 사람 시리즈가 많죠.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맞아. 네. 진짜 교훈적인 게 좀 있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를 많이 의도를 한 거죠. 그 바보 이반이 신발 고치는 친구였던가? 동사꾼이죠. 그럼 아닌가 보다. 헷갈린다 또. 단편의 단점은 신발 고치는 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미하일이죠. 천사 미하일의 신발. 신기료 군이 장수죠. 이 단편의 문제점은 장편 어쨌든 딱 기억에 확실히 남는 게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건이 있고 기니까. 큰 줄거리가 하나 있고 단편은 읽고 나면 진짜 많이 헷갈려요. 근데 또 이렇게 우리 또 하면서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니까. 리마인드를 또 합니까 오늘? 하여튼 재밌는 책이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톨스토이. 근데 저희가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도 아마 얘기가 좀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들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책을 또 저희한테 선물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서대문의 아기천사님이라는 분이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네, 손편지 써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어린 왕자 그 영문본을 보내주시고 해석 못하는데 아니 되게 쉬워. 내가 읽어보니까 괜찮아요. 영단어 한 800단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정민현님한테는 삶을 바꾸는 책 읽기. 제 삶을 많이 바꿔주고 싶으신가 봐요. 그리고 우리 정박님은 뭐 받으셨어요? 저는 녹색평론 선집. 환경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고. 우리 마도님도 뭐 책 받으셨죠? 책 제목이 긴데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비토예요? 비통이에요? 비통한 자들. 비통한 자들을 위한 부동산 이런 책을 좀 선물 주시지. 써주신 거는 왠지 재밌게 읽으실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는데. 하여튼 책 선물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 칫솔도 친환경 칫솔인가 봐요. 이런 것도 같이 좀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방송에서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분발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 이렇게 손편지 진짜 받아본 거 너무 오랜만인데 감동이에요. 이거는 정말 정성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자, 저희 보내주실 주소는요. 영등포구. 그만해.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톨스토이 작가의 여러 책들을 좀 오늘 소개를 해주시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게 사실 우리가 전쟁과 평화라든지 안나 까레니나가 참 좋은데 이 두 작품 모두 다 너무나 대작이죠. 전쟁과 평화는 한 2,000페이지 넘어가고요. 우리 번역본이 한 4권 정도 되더라고요. 안나 까레니나도 2권, 3권 정도로 나오고 있고. 맞아요. 뭐 각각 해도 참 이게 좋은 책들인데.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가 보면 톨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거의 뭐 톨토이니즘이라는 말까지 하거든요. 이분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교사다, 인류의 스승이다. 톨스토이가 혹은 예수 이후의 첫 번째 사람이다. 그 무슨 그 정도 예수가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인류에게 정신적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정도 어떤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네, 또 러시아에는 2명의 황제가 있다. 한 명은 이제 정치적 황제고 한 명은 정신적 황제. 톨토이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당대 이 정도 유명해지기도 쉽지 않거든요. 보통 죽어서 많이 유명해지는데 이분은 이미 살아있을 때도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은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톨토이니즘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생각이나 사상들 이런 것들이 특히 뭐 동양생활 다 오르거든요.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이분이 제일 좋아했던 게 바로 우리 예전에 다뤘던 루소, 에밀이었죠. 그래서 항상
루소를 좋아해가지고 루소 그림이 새겨진 메달을 목에 걸고 다녔다 이런 말까지. 톨스토이가? 네. 나랑 또 뭐가 잘 맞네. 에밀 나오면 맞잖아요. 그리고 여긴 진짜 맞을 겁니다. 네. 특히나 그 바로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항상 끌어오르는 육체의 욕망에 괴로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인들을 많이 사귀었거든요. 그래놓고서 무슨 만나까레리 나왔지. 아니 그러면서 꼭 제의식을 항상 가졌죠. 그러면서 항상 제의식을 가지고 나중에 그건 항변을 해요. 그 자기가 그러니까 너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좋은 말 하고 이러면서 보여준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럼 뭐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죠. 정말 좋은 길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라고 이 좋은 길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자꾸 비틀비틀해 왔다 갔다 갈짓을 해. 그 여러 가지 나의 어떤 내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이걸 하더라도 내 육체에 또 이 인간이란 게 참 그래서 힘든 존재잖아요. 네. 자 그럴 때 왔다 갔다 비틀비틀 한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지금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해서 이 길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나는 비록 비틀거리지만 올바른 길을 나는 얘기할 수는 있다. 네. 그런데 뭐 사실 뭐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은 네. 우리 바로 라스콜리니코프 제와벌에 나왔지만 그 위대한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나폴레옹은 청동의 몸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의 몸이 아니라. 네.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은 범인하고 다른 도덕률이 적용돼야 된다. 그때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제와벌에서는 그게 주제였잖아요. 일반 평범한 사람하고 다르다. 그럼 다른 도덕적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 사람을 해치내는 것은 살인죄지만 영웅이 나폴레옹이 뭐 수백만을 해치고 이런 건 영웅이 아니냐. 나 라스콜리니코프도 일반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도끼로 사람을 저 전당포 수전 노파를 때려 죽여도 쪼개주기도 쪼개다는 뜻이죠. 라스콜이 쪼개다 분열하는 뜻이니까 도끼로 사람을 쪼개 죽이잖아요. 노파를. 그러니까 참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대척되는 거죠. 톨스토이는 그런 것하고 완전히 대척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네, 본인의 그 여성 편력 같은 걸 인정을 하는 거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14살 때부터 이제 14살이요? 예, 자기 바로 둘째 형이 손을 잡고 사창가를 가가지고 그 먼저 동정을 깨뜨렸다고 하죠. 그래서 또 형이 손잡고 데려간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침대 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이분이 사실은 보면 아주 정말 뭐 엄마 아버지가 아주 어리어리한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톨스토이가? 네. 그러니까 당시 러시아 황실에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 예를 들어갖고 뭐 한 6촌 정도 되는 여자 친척은 네. 그 러시아 공주 있지 않습니까? 황녀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 러시아 황실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황실에 계속 살면서 가정교사였고 또 자기 이제 먼 6촌 이제 형제들은 네. 요즘 지금 장관을 다 한 거예요. 그 황실에 이제 임명돼가지고 장관 역할을 다 하고 뭐 교육부 장관식으로 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냥 귀족 가문이고 했지만 이제 엄마가 만 2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또 10살 넘어서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고모도 돌아가시고 어마어마하게 계속 어릴 때부터 죽음을 많이 본 거예요. 그 엄마는 사실 2살 때 돌아갔으면 물론 뭐 일설에는 2살 때 돌아가기 전에도 우리 나이로 치면 3살이잖아요. 엄마가 래프죠. 이 톨스토이 보고 래프야. 뭐 너는 얼굴이 못생겼으니 남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된단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에 대한 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성에 대한 편력이 뭐 잃어버린 모성에 대한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사실은 또 가장 명문가에 태어났지만 뭐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 조실 부모를 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이게 과연 좋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네, 하여튼 톨스토이 오늘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어리어리한 집에서 네.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네. 어렸을 때 부모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친척들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군요. 아니 뭐 근데 저기 기본적으로 워낙 돈이 많아서 어쨌든 귀족 집안이니까 네. 기본 돈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 시터들이 있었겠지 베이비시터.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러시아 법에서는 만 18세가 19세가 돼야지 이제 상속이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상속 안 줘요. 그 이제 재산 관리인이 그 재산을 관리하고 네.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막내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고모 있는 동네 가서 좀 살았거든요. 13살부터인가 한 5년간. 네.
그러니까 카잔이라는 도시예요. 카잔. 카잔? 네. 그 모스크바에서 네. 동쪽으로 한 600-700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카잔 뭐, 유명한 쪽. 그죠. 네. 사고가 많이 터졌던 동네 같은데 거기. 그게 예전에 이제 러시아 쪽이 그 네. 몽골이 지배했지 않습니까? 킵차크 항국. 네. 그쪽이 좀 중심 도시라 가지고 동양 언어라든지 이런 거, 터키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가르치고 그 카잔 대학을 좀 다녔거든요. 네. 톨토이는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카잔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네. 좀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그 카잔 대학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나중에. 톨토이도 나오지만 또 아주 유명한 사람. 20세기 러시아를 완전 들었다 놨다는 사람. 아, 그럼 레닌? 맞습니다. 레닌이 바로. 오. 네, 그 동창입니다. 네, 요즘 우리 정민호 때문에 제가 자극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나중에 뭐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만 카잔 대학이 본래 일종의 초등학교 있던 거를 바로 대학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요? 그냥 나라에서 자 오늘부터 대학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당시 수의라든지 그 시골의 초등학교에 뭐 물건 같은 거 그 좀 고쳐주시는 소사 아저씨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강사로 임용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돼. 대학교 강사로? 그러니까 지금 대학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대학으로 이거 1840년대 그러니까 뭔가 러시아가 그 당시 막 뭐 어수선할 때인데 이제 유럽의 제도를 본받아가 하는데 그냥 막 그래서 처음에 교수들은 전부 다 독일 사람들 다 오고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스스로 학습을 굉장히 잘했겠군요 학생들. 자기주도 학습. 자기보다 강사가 주로 뭐 밖에 나가서 놀았죠. 그 톨스토이는 언제 때 사람이에요? 톨토이가 이제 언제 태어났냐면 톨토이가 태어난 게 1828년 태어났죠. 그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이랑 어떻게 됐었죠? 도스토옙스키는 7살이 많아요. 1821년에 동시대 태어났죠. 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두 명이 네. 그때부터 완전히 쌍벽을 이룬 라이벌이잖아요. 네. 두 명 다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왜요? 두 명이 서로 만난 적이 없다고요? 네, 한 번도 얼굴 서로 대한 적이 없어요. 라이벌이어서? 그러니까 이 천재는 천재끼리 서로 보기 싫은 거죠. 인정하기 싫은 건가? 본래 이게 우리도 그런 말이 있어요. 동양에도 문인상경이라 해가지고 문인상경 글을 문자 글을 문인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리 이건 엘리트 다 포함되겠죠. 꼭 문화 가는 사람뿐 아니라 문인들은 상경 서로 경멸한다. 서로 무시한다 이거죠.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자기 세계를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소설가라든지 작가가 자기 세계를 창조하기 때문에 내 세계하고 저 세계하고 자꾸 비교하고 평가받고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 세계만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이게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게 그래요. 그건 뭐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조조 아들 조비가 만든 말인데 그 옛날에 중국에도 그 반고였나 반고의 라이벌이 부이였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별거 아닌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서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문인상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예를 들어 고려 같은 경우는 김부식과 정지상 김부식도 글을 삼국사에 쓰고 잘 썼는데 우리 정지상이라는 문인이 있잖아요. 그 송인이라는 송인 네. 네. 이용영 나오죠. 송인. 예. 세세 연년 첨녹파. 네. 우리가 헤어지니까 연년세세 계속. 난 쿨의 송인밖에 몰라. 비가 오고 나서 5월 장제 초색다. 이제 풀밭이 이제 이글 하구나.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5월 장제 초색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세 연년 첨녹파. 당신하고 헤어지면서 눈물이 나니까 이 대동강에 불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데 그 정지상 같은 경우가 그렇게 글을 잘 쓰는 거를 또 뭐 일설에 김부식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죠. 그런 거 다 그런 것들이 참 작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랑 톨스토이는 서로 만난질 않았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그때 안 만날 수가 있냐 싶은데,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또 도스토옙스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때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그 제화벌을 할 때 그 제화벌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네. 바로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를 좀 개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바강 그 습지를 메꿔 가지고 계획 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네네. 지금도 그 에르메따주입니까? 그 유명한 궁전 예전에 동궁을 지금 미술관 돼 있잖아요. 네. 그 궁전 동궁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직무를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러시아 엘리트들, 신흥 엘리트들이 다 거기 사는 거죠. 유럽에 가깝고 네. 또 수도 유럽으로 향한 창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모스크바는 전통적인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또 이제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나? 모스크바가 강북이고 저기가 강남이다, 그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살았냐면 톨스토이는 모스크바 남쪽으로 한 200km 떨어진 그 지역에 살았는데, 네. 그 이제 모스크바 산 동네를 야스나야 볼라냐라고 불러요.
야스나야 볼라냐. 빛나는 초원이다. 숲속에 빛나는 터다 뭐 이런 뜻인데. 네. 그 여기가 자기 영지예요. 네. 톨토이 가문의 영지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모스크바하고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뭐 별로 그렇게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안 좋아했거든요. 이 사람은 도시를 싫어했어요. 그 자기 농부가 제일 좋다 했잖아요. 바로 루소가 에밀에서 말했잖아요. 그 단순하게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드는 농부가 최고로 고귀한 직업이다. 그 자기는 평생 농부 되고 싶고 농부로서 자기 삶을 규정하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야스나야 볼라냐에서 주로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교류가 좀 없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류지만 조직에 속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서 계속 살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두르게네프 이런 사람 그때 참 러시아가 이제 천재의 문인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이때 보면 두르게네프도 나오고 또 두르게네프 사후에 우리 또 바로 정민의 인생 책. 안톤 체홉. 그렇죠. 체홉도 바로 또 조금 더 지지만 나오고 정말 러시아가 이 당시 뭐 완전 문학 희곡 폭발한 시기였어요. 이 사람이 연극 쪽은 안 했어요. 톨스토이는? 톨토이도 이제 그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좀 쉬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썼다 이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주 문학사적으로 아주 거론되는 희곡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사실 안나 까레니나 하나로 사실은 뭐 그러니까 여러 평론가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그 게오르그 루카치 같은 헝가리 출신의 제로주 루카치라고도 요즘 많이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소설가는 토마스 만이다. 마의 산, 이런 그 하여튼 그런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인데 뭐 그거 있잖아요. 베니스에서 죽다. 베니스에서 죽어. 어떤 잘 나가는 소설가가 그 베니스에 가가지고 어떤 애를 보면서 갑자기 미치는 거야. 그 애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바로 그 소설 베니스에서의 죽음 해가지고 토니오 크레거 이런 것들. 우린 몰라요. 하여튼. 가면 갈수록 지금 더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토마스 만을 설명해 주는데 설명할수록 더 몰라. 하여튼 보통 이제 문학 평론가들 한번 앙케이트를 해보면 최고의 소설이 뭐냐면 1번 안나 까리니나로 많이 뽑아봐요. 그래요? 최고다 이거죠. 그 사실 최고의 소설은 있잖아요. 생각보다 간통을 소재로 다룬 소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맞아요. 바로 그렇게 해서요.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이고 가장 많이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유혹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본성이라든지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사람의 내면 깊숙한 모랄을 한번 펴서 볼 수 있다 이거죠. 글로벌한 거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했던 바로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서문경 다뤘던 방금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금년은 그거 아니고 뭐였죠? 이름도 그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고금소총이요? 아니요. 우리 했던 서문경 나오는 중국의 소녀경? 아니야. 저거. 방금년 그 있잖아요. 이름을 까먹었다.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것도 뭐 간통이잖아요. 결국 무대에 부인을 간통을 해가 결국 이 사람이 금병매죠. 자꾸 방금년 생각이 나죠. 자꾸. 그러니까 금병매라든지 뭐 서양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적과 흑, 그 줄리앙 소렐이 바로 그 마틸다 부인인가요? 그 간통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적과 스탕다리 적과 흑이라든지 주홍 글씨도 그렇고 바로 또 뭡니까 프랑스의 그 유명한 간통을 다룬 보바리 부인. 플로베르 보바리. 마담 보바리. 네, 마담 보바리. 다 간통이에요, 사실은.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제일 유명한 대목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안나 까리나 처음에 모든 행복한 집은 되게 다 엇비슷한데 모든 불행한 집은 각각의 이유로 다 제각각 불행의 모습이 다르다. 그게 또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 바로 총균세에도 나오잖아요. 그 안나 까리니나 이론해가지고 행복해지려면 모든 조건이 다 맞아져야 되니까 다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라도 뭔가 어긋나 버리면 행복 안 해지니까. 근데 불행한 거는 하나만 불행해도 불행해지니까 불행의 모습은 다 다르다 해가지고 그 문명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지역마다 다른 걸 설명하면서 이런 걸 하나라도 어긋날 때 이게 여기서는 그 목축이라든지 농업이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남자가 바람 펴서 파멸되는 거는 왜 안 나와요? 자꾸 다 보면은 이 작품들 보면 다 여자만 다 결국 있죠. 결말이 안 좋아지는데 마농 레스코 같은 경우는 남자가 파멸하는 건 없어요? 마농 레스코. 뭐 안 들어본 작품. 마농 레스코 너무 재밌어요. 자크 프레베가. 정말 저는 중학교 때 읽고 이렇게 재밌는 소설 처음 봤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남자가 파멸당하죠. 이 남자가 이 마농 레스코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고 계속 자기를 속이고 또 다른 남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쁜 여자한테. 결국 파멸당하는 거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대표님이 또 있잖아요. 이문열에. 출항한 것은 날개가 없다.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계속 그거 하는데 남자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그 엘리트 갈 수 있는 걸 모두 다 포기하고 결국 나중에 총으로 여자를 쏘아 죽이고 자기도 결국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그 우리 한국 대사관 영사 앞에서 이 여자를 처음 20몇 년 전 보고 나서 지금까지 쭉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것도 바로 남자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그 문학 작품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경험이 없이 삶을 마무리한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걸 또 그렇게 끌고 갑니까? 아니 와닿지가 않겠네요. 아니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다 누구나 충동과 욕구가 있죠. 네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저렇게 살면 안 돼야겠다. 저렇게 살면은 내 삶의 마지막이 안 좋게 끝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일단은 먼저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글들을 이렇게 딱 읽고 나면 저 감정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비슷한 경험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경험 없어도 충분히 이해는 하죠. 그렇죠. 상상만으로도. 그게 결국은 이런 차이겠죠.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중요시하는 영진정 프로와 간접 경험 중요시하는 우리 정민이의 차이겠죠. 독서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영진정 프로는 뭡니까? 영진정 프로. 네. 아니, 너무 섭섭할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난 죽기 전에 이런 것도 한번 못 해보고 죽는구나. 이 세계의 문호들은 대문호들은 다 한 번씩 이런 글들을 써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난 죽네.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이뤄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경험을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독서고 영화고 이런 거니까 우리 인간은 충분히 추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걸 통해서 대리만족, 대리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대리체험 좀 해요, 정영진 씨. 자꾸 그렇게 직접 체험만 하려고 하지 말고. 대리가 안 돼. 우리 정프로는 실험 정신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파야, 행동파. 아니 진과 선과 미추 악 이런 거를 내가 직접 몸으로 한번 경험해보고 그걸 해야지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이거를 남의 어떤 거를 의심한다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하고 나서 나를 속일 수도 있는 거죠. 별로.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뭐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그렇게 있는데 제가 잠시 비틀거린다 해서 그 길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거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나 그래 죽기 전에 마약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나도 그 생각은 있어. 약간 나도 죽기 전에 마약은 한 번씩 하시겠죠. 죽기 전에 고통이 심하면 몰핀들 맞으실 테니까. 아니 그 정도까지 안 가고 그 전에 한 번은 나는 한 번은 경험을 해보고. 궁금해. 나는 이런 게 궁금해. 아니, 어떤 기분일까? 아니 혹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 마약성 진통제, 마약성은 아니지만 진통제 맞아 보시면 대충 그 느낌은 그 좀 센 거 맞아 보시면 대충. 아니야. 감기약 먹을 때 그 느낌은 아니에요. 감기약도 있죠. 그런 진통제는 잠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잠들지 않고 그 좋은 텐션된 기분을 계속 느껴보고 싶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예민한 체질이라 가지고 그 진통제는 아니고 이것도 진통제인가? 그 신경제, 안정제 비슷한 거 한번 처방을 받아가 먹어봤는데 네. 하나를 먹고 나서 그러니까 이 처방대로 하나를 먹었는데 이 막 잠을 못 자겠는 거 하루 밤새도록 이게 막 이 사람이 이게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완전 몽롱한 상태 있잖아요. 이게 막 몸이 어떻게 감당을 못 해요. 그래 다음날 바로 병원 가서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러니까 반알만 먹어보라는 거예요. 또 반알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뭐 그때 기분이 이게 몇 시간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막 의식은 있는데 이게 막 몸에 붕 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고 뭐 책을 봐도 책도 잘 읽혀지고 그냥 그 각성작용인데 좋고 신경한 다이어트 약을 한번 먹어봐요. 뜨개질해요. 뭐예요 지금? 이게 저런 기분이 마약이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저 기분을 아는 게 예전에 다이어트 약을 양약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얼마 안 먹었지만 그걸 먹으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 그래서 막 청소도 하고 막 일도 막 그때 방송 엄청 많이 했을 때인데 그 식욕 억제제 아니면 식욕 억제제예요. 식욕 억제제. 거기
막 일 엄청 많이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그날 뭐 청소도 하고 막 쇼핑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스케줄을 엄청 많이 해도 이게 덜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약효가 떨어지면은 다음날 몸이 엄청 힘들었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예전에 마약 경험 나오는 아니요. 모 의대 교수님들하고 뭐 그때 무슨 하여튼 공적인 뭔가 계속해서 한 6개월간 2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뭔가 논의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 한번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오신 분이 정신의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또 다른 이제 의대 교수님도 계셔가지고 근데 그 한 분 교수님이 완전히 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사람들이 힘들다는 게 그럼 약을 처방받아가 약 먹으면 네. 뭐 우울할 때 프로작 같은 거 먹어.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기분 좋아지고 지금 정민현이 말씀처럼 내가 힘도 나고 뭐가 그렇게 힘들단 말이야.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예, 의사 현직 바로 교수님이. 근데 정신과 바로 교수님이 이 친구니까 야 너가 말하는 약 나한테 좀 가져와 봐라. 도대체 뭘 먹는단 말이냐는 거야. 내가 정신의학과 교수인데 나도 모르는 약을 너는 뭐 어떻게 먹냐니까. 아니 뭐 말하니까 웃기고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야 뭐 이제 좀 문외한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 한 분은 약 먹고 힘을 내 가지고 일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뭘 우울한 기분 왜 느끼냐. 약을 가지고 우울한 기분 떨쳐내야지 이런 거고. 정신의학과 직접 하시는 분은 그 약에 대해서 물론 약 처방이 지금은 거의 다 대중을 이루고 있지만 그 자기는 좀 글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데 그 약으로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인간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인간에게 투입이 되고 반응이 나온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약이 지금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인간을 움직이는 어떤 감정의 메커니즘, 생체 작용의 어떤 메커니즘을 갈수록 우리가 거의 뭐 DNA 수준까지 해가지고 다 지금 분자 수준까지 이제 해명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그런 다이어트 약 같은 거 안 먹어도 요즘은 진짜 커피 마시면은 그 힘이 나는 거예요. 각성 효과가 좀 있으니까 커피 마시면 힘들 때. 네. 빨리 광고해요. 갑자기 무슨 커피 마셨죠, 정민이? 1kg 커피죠. 저 매일매일 한 잔씩 마시는. 1kg 커피가 여러분의 삶을 2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향으로 한번, 맛으로 한번. 커피를 마시고 나면 어떤 분들은 좀 속이 좀 쓰리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1kg 커피 한번 드셔보십시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커피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삶의 그 행복도라는 건 여러분이 월급을 더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거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거. 그 행복이라는 게 꼭 엄청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아주 일상에서 작은 내 삶의 행동 하나가 내 그냥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저는 정말 아침에 그냥 딱 청소하고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실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행복하다 진짜. 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처음 1kg 커피를 만나셨다면 그건 행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1kg 커피를 주문하신다면 그건 행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네, 행복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kg 커피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늘려나가시 바라겠습니다. 괜찮았어? 좋았어. 참 말도 잘하시네. 다 산다 이제. 주기적으로. 1kg 커피 일당백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느끼는 이야기인데요. 네. 아무래도 비콘 게임으로 가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살짝이지. 큰 사기 쪽으로. 네, 비콘 쪽으로 가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3개월 후에 내가 1kg 사장이 돼 있을지도 몰라. 자, 이제 톨스토이 한번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톨스토이가 아까 말씀대로 이제 1828년에 태어나가지고 1910년에 졸을 했죠. 사실 자기 살아있는 생전에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사람이 없었고, 우리 같은 경우 조선, 당시 조선이죠. 뭐 조선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준 사람이 없죠. 첫 작품이 뭐였죠? 첫 작품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좀 알려진 거는 유년시대. 유년시대. 예,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 뭐 유년시대, 소년시대, 청년시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 제목에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 톨스토이 책이 우리 조선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톨토이가 1910년에 죽었지 않습니까? 네. 톨토이가 이제 죽고 나서 뭐 이제 사망 20주년이다. 네. 서거 20주년 뭐 이런 행사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예, 30년 이럴 때 많이 했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일 톨스토이 좋아했던 사람은 알려진 문인 중에는 이광수. 춘원 이광수는 자기를 한국의 톨스토이로 자처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이상한 논리를 냈죠. 뭐 민족 개조론 이런 것도 톨스토이 입각해 가지고 우리 바꿔야 된다. 교육으로 바꾸자 뭐 이런 식인데 그건 조금 친일의 야합한 논리고요. 근데 그만큼 좋아했죠. 그래서 흑이라는 소설을 쓰고 한 것들을 뭐 농촌 개몽. 네, 그게 바로 흑이라는 허송 나오는 흑잖아요. 그게 다 그런 그거죠. 네. 그다음에 또 뭐 인극정을 썼던 홍명이 이런 사람도 톨스토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모든 거 다 찾아 읽었다. 자기 톨스토이 관련된 일본어로 번역되고 이런 걸 다 찾아 읽었다. 이 정도고 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까 말씀드린 야스나야 볼라냐라는 그 네. 톨스토이 영지 쪽에 기록들이 거기는 막 이 톨스토이 제자와 가족들이 네. 이 톨스토이 위대한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야 된다. 말 한마디 다 해가지고 다 기록하거든요. 누가 찾아오고 이런 것도 말년에. 근데 톨스토이 죽기 한 2, 3년 전에 조선에서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톨스토이하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조선 사람 하나가 왔다고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뭐 톨스토이한테 많은 격려를 받고 갔다. 왜냐하면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무저항주의. 간디에도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에는 저항하지 마라. 그 예수의 말을 실천한 사람이거든요. 무저항주의 그리고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네. 일치했던 정부의 권력 이런 것들을 아주 비판한 사람이죠.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착취하기 위한 거 아니냐. 정말 거의 뭐 아주 레디칼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에다가 뭐 금욕이라든지 채식주의 이런 거를 아주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좀 위선적이다. 채식주의를 강조하는데 이 사람 몸이 좋거든요. 정력이 엄청 좋아요, 이 사람이. 금욕이라고 해놓고서는. 그래서 이게 채식주의인데 안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뭐 고기 국물에다가 야채를 찍어 먹었다라든지. 샤브샤브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야채 찍었는데 고기가 막 딸려와 막. 아유, 야채도 맨날 저 무슨 뭐냐 그 샐러리 뭐 이런 거 해갖고 젓가락처럼 떠먹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30년대 정말 톨스토이 나이트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죠.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러시아 문학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가 저희도 기억나는 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항상 러시아 문학 전집을 따로 팔았어요. 그렇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 책방에 가서 서점에서 가서 책을 보면 카테고리가 따로 있다고요? 네네. 카테고리 따로 있고 아예 전집을 출판사에 예전엔 월부책을 많이 팔았잖아요. 아예 전집 10권짜리 20권짜리 해가지고 네네네.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소설 전집, 영국 소설 전집 안 파는데 러시아 소설 전집은 사람들이 사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그런데 서양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서양 뭐 이른바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미국에서. 데서 거기서도 톨스토이는 좋아하긴 좋아하죠. 톨스토이뿐 아니라 사실은 뭐 다 좋아하죠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나요? 그 서양 어떤 문학에서 희곡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그리스 이제 비극들 한번 폭발했죠, 그죠? 지금부터 기원전 5세기 이럴 때 그리스 비극들 우리 그때 말한 소포클레스라든지 아이스키로스라든지 이럴 때 폭발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폭발했던 게 언제입니까? 언제 폭발하나? 갑자기 생각 안 나. 빨리 폭발 좀 해라. 뭐 좀 해보세요. 영국 이럴 때도 근데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세르반테스라든지 그 당시도 한번 이제 그 시기에 비슷하잖아요. 네. 한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집중적으로 폭발한 거는 러시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은. 19세기 뭐 이쯤에 희곡의 3대도 그런데 그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역할들이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톨스토이가 했던 이야기인데 자기가 이제 많이 후진국이잖아요, 당시 러시아가. 조금 이따 이제 시대 배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도 이제 뭐 그 돈이 있는 귀족 자제니까 그 유럽을 돌아본 거죠. 근데 유럽을 돌아보고 독일이나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자기는 오히려 러시아에 더 희망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합니까? 독일 애들도 교육을 우리보다 뭐 학교 먼저 만들어주고 애들 교육 잘 시키는데 문제는 얘들 이미 이게 한번 경도 설정, 초기값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이거죠. 이렇게 책을 어렵고 재미없게 만들어가고 애들 공부가 되겠냐? 이걸 달달달 외우라고 한다? 이 바보들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이게 학원은 있지만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아예 없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거죠. 제대로 딱 세팅만 하면 우리가 더 낫다. 그러니까 후발자의 이익인 거죠. 늦게 출발한 사람들 이익을. 그래서 오히려 뭐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이제 앞서 나간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역사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란 말이죠. 뭐 류릭 왕국 해가지고 한 1000년 정도일 거예요. 그 이제 본래 바이킹족들이 저 러시아 쪽을 거슬러가지고 저 흑해 쪽 가가지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얘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이제 그래서 루스족이에요. 러시아, 루스. 바이킹족, 게르만족이죠, 사실. 그러니까 루스가 이제 러시아가 됐고 네네. 처음에 그게 이제 1000년 정도에 키예프 공국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모스크바 공국으로 또 다시 주도권을 잡고 걔들이 그래서 몽골을 쫓아내고 이제 모스크바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게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또 몽골에 한 200 몇십 년간 지배를 받았잖아요. 타타르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네. 그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게 묘하게 두 가지가 갖고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두 독수리라 그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예전에 왕조 그 문장 있잖아요. 독수리가 머리가 두 개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유럽 쪽에 발을 담그고 있고 한쪽은 아시아 쪽에 발을 담그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래 우리가 기수역이라고 하는데 한류와 난류, 민물, 그러니까 저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는 지역에서 이 물고기가 많아져요. 어종도 다양해지고. 한류와 난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상 창조라는 것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거는 항상 대립되는 것들, 갈등되는 것들이 부딪힐 때, 긴장될 때 뭐가 나타나거든요. 한쪽이 득세하는 곳에서는 그냥 따라하면 되잖아요. 네. 뭐가 새로운 거 나오면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맞서고 있다 이거죠. 당시 19세기 러시아도 항상 지식인들이 지금 짜르가 전제적인 정치를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자유주의, 유럽주의인 거죠. 서구주의. 우린 유럽을 빨리 따라가야 돼. 대표적인 사람이 투르게네프. 이 사람은 유럽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러시아 왕실이라든지 러시아 지배층들은 다 프랑스 말을 써요. 러시아 말 안 쓰고. 자기들끼리 프랑스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프랑스 말 다 배워야 돼요. 독일 말하고는 필수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 왕실도 독일 여자들이 와서 예카테리나 여자예요. 네. 두 번째 예카테리나 같은 경우는 독일의 공주 출신이란 말이죠. 첫 번째 예카테리나는 뭐 독일의 뭐 아주 험벌한 사람이다 이러지만 하여튼 그럼 독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걸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수들도 카잔대학 초기 교수 다 독일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바로 좀 빨리 유럽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점이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이런 계획 도시에서 이런 멋진 문화를 보고 이러면서 우리 빨리 가자 이거고 또 다른 쪽은 그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슬라브주의라고 하죠. 우리는 슬라브 민족이다. 유럽하고 다르다 이거죠. 슬라브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우리의 뭔가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 그런들이 계속 대립돼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뭐 지성인들 사이도 편이 나눠졌는데 톨토이는 이 두 가지를 다 비판하면 동시에 또 두 가지 다 장점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톨토이즘을 또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좀 후진 나라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19세기에 폭발적으로 했냐. 그런 또 장점이 있고. 뭐 20세기에도 지금도 그 뭐 예를 아까 말씀드린 솔제니친이라든지 노벨상 받았죠. 그다음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문학이 닥터 지바고 영화도 있지만 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이런 사람도 노벨 문학상 받고 20세기에 지금도 전통이 이어온단 말이죠. 그 여담입니다만 그 파스테르나크 아버지가 화가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지금 오늘 다루는 톨스토이의 마지막 그 사실 장편 소설이죠. 부활의 사파를 그린 사람이 바로 파스테르나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웃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네. 뭘 좀 알아요. 더 웃길 텐데. 그치. 네. 우리는 모르니까. 그 닥터 지바고는 영화로 한번 보시면. 네네. 닥터 지바고. 네. 자, 그래서. 네. 안나, 그러니까 참 보면 안나 까리나도 영화 만들었죠. 뭐 네. 부활은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까추샤. 그 김추자 노래인가요? 네. 까추샤는 떠나간다.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 김추자 씨가 그런 노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카투사도 바로 거기서 나왔잖아요. 우리 한국군이 미군에 갔는데 네. 카투사인데 까추샤로 부른 이유가 팔려간다, 떠나간다, 여기서 불쌍한 까추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투사인데 카추샤로 부르잖아요. 아니, 카투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카투사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네. 이제 사람들이 그 바로 톨토이 소설을 부활의 주인공 카추샤에 빗대가지고 너희들 신세가 카추샤다 이렇게 부활의 주인공이 네. 카추샤예요? 그 신세다 이거죠. 너희 도련님하고 사귀었는데 도련님이 네 몸을 빼앗고 결국 너는 쫓겨나가지고 저 몸 파는 여자가 돼버렸고 그런데 또 다시 내가 살인자로 몰려갖고 도련님 배심원으로 있는 법정에서 살인자와 배심 뭐 재판관인가 이거 만나니까 이게 얼마나 기구한 인연이냐. 그러니까 이 도련님 네우루도프입니까 뭐 기억이 안 나는 거기가 내가 정말 얘를 잘못 이래갖고 제가 저렇게 범죄인까지 됐다 해가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그 여자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유영지로 떠난다 뭐 이런 거였죠. 그게 부활의 내용이군요. 이 톨스토이의 여러 책 내용들도 중간중간에 아마 좀 소개가 좀 될 것 같은데 아주 흥미로운 책들이
재밌는 책이 진짜 많아요. 작품을 그리고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집 있죠. 전집만 90권이 돼요. 에? 90권. 90권이요? 네, 그리고 편지하고 어마어마하게 썼거든요, 막. 와우. 일기. 이 사람은 일기도 일기를 몇 살 때부터 썼죠? 이 사람이 성병 치료한다고 들어가가지고 병원에서 자기가요? 네. 자기 성병 치료? 네, 아까 14살 때부터 다니노니까 성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치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죽을 때까지 일기를 쓴 거예요. 평생을. 은둔 생활 같은 건 안 했어요? 어떻게 은둔을 하냐? 야수나야 볼라냐 있는 게 은둔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특징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근데 또 이 사람은 교사가 되고 싶어요. 항상 사람들 사이에 중심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하고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떻든 뭐 농노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자기를 쫓아온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이런 데 중심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안에 톨토이라는 집안 성이잖아요. 이 톨토이가 러시아 형용사로 거대하다는 뜻이거든요. 응? 거대하다, 크다라는 뜻이. 라지. 톨스토이가? 네, 톨토이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집안에 본래 조상이 아주 몸집이 아주 건장한 집안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패밀리 네임이 됐는데 아니 이 사람도 아니 어떤 때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몸집이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체력과 정력이 이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한 손으로 82kg을 들어 올려요. 톨토이가. 82kg? 그거는 과장된 얘기겠지. 아니 근데 정말 정력이 어느 정도냐면 말을 조금만 타도 말 타는 게 되게 피곤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말 타면 살 빼고 그런다잖아요. 이 사람 말을 몇 시간을 타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용지가 늙잖아요. 몇 시간 타고 돌아와가지고 또 와서 일하고 또 이제 글 쓰고 이거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또 여자하고 하고 이런 욕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인하고도 애를 13명이나 낳았어요. 또 부인이 나이 차가 17살 나거든요. 네. 근데 그 부인이 나중에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남편이 자기하고 잠자리를 안 해주니까 지금 저 남자가 톨토이가 자기에 대한 애정이 식었고 지금 저거 남자 제자의 애정이 끌려가 저런 지금 나한테 사랑을 안 해준다 이런 정도로 아니 80 넘은 사람한테 그 정도로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 옛날에 그 비아그라도 없는데 톨스토이가 그러니까 80대 네. 아내가 63인데 네, 네. 63인 아내한테 왜 요즘 나랑 잘 안 해주고 저거 지금 내 제자랑 지금 바람난 거 아니 의심을 했다고요? 그렇죠. 전 이제 톨 프로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야겠지. 아 대단하시다 이분. 그러니까 그때 무슨 뭐 요즘 치면 그런 어떤 약도 없는데. 80이 윗대면 사실 진짜 오래 사신 거 아니에요? 그 나이만으로도? 그렇죠. 그런데도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벌이었던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예순에 졸업했거든요. 예순도 사실 뭐 짧은 나이는 아닌데. 그렇죠. 보통 당시 러시아에 평균 수명이 41살 정도 있고 남자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80살. 더블 살았는데도. 네. 우리 나이로 80대십니다. 우리 나이로. 네. 네. 진짜 체력이랑 건강이 타고났나 보다. 이 사람은 건강도 좋죠. 지성도 좋죠. 욕망도 드글드글 끓죠. 다가 좋네. 그다음에 뭐 이제 뭡니까? 자식도 13명이 낳았죠. 그리고 13명 자식 말고 혼외자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이 당시 몇 명이야? 우리 조선의 양반들도 여종들 막 했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홍길동 전에 홍판서가 춘섬이 여종한테 해가 홍길동 넣듯이 여기도 자기도 그러니까 막 그냥 일종의 그 농노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를 낳았는데 이제 부활쯤 쫓아내는 건 아니고 걔가 마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나 운전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네, 아들. 혼외자 아들 서자인데 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당연시 된 거죠. 옛날에 우리 노비들 애 낳아가지고 서출 막 받아들이듯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막 뭐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돌토이가 평생에 정말 이 사람은 도박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노름. 도박도? 네. 도박 많이 하고 여자 도박, 너무 좋아하고. 여자 진짜 가장 이혼 사유 다 갖고 있었네. 이 도박이 어느 정도냐면요. 네. 그 당시 러시아의 육군 소위 연봉이 209 루블이거든요. 루블. 네. 209 루블. 네, 209 루블이에요. 200 루블 정도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20대 초반에 졌던 빚이 도박 빚이 1만 5천 루블.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치 육군 소위 연봉을 빚을 진 거죠. 연봉이 200루블이었다고요? 209 루블인데 월급도 아니고. 네. 와 근데 15,000 루블을 빚을 졌다고요? 네네.
그 15,000루블 빚을 전 상태에서 또 계속해서 뭐 2, 3일 단위로 200루블씩 또 빚이 늘어나요. 계속 노름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또 형제들이 그때 바로 위에 형이 죽으면서 그 유산이 또 와가지고 다 갚아주고 형제들이 또 어린애 좋아가지고 다 갚아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처음에 그 영지 자기가 야스나야 플라나라는 영지를 받았는데 그게 넘어가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이 빚으로. 근데 그게 또 다 또 찾아내고. 그러니까 이 참 하여튼 웃겨요. 거기에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여자는 뭐 말씀드렸잖아요. 14살 때부터 했으니까 하여튼 군대 가서도 맨날 여자 쫓아다니고 어느 주둔지 가는 데마다 카프카지에 가면 카프카지에 처녀들 쫓아다니고 그 유명한 코사크 카자크라고 하는 데 가서 또 쫓아다니고 모스크바 가면 모스크바에 쫓아다니고 저기 어디입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면 거기 쫓아다니고 여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 욕망이 아무리 정력을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욕망이 샘솟으니까. 근데 몸이 진짜 그러면 어쩔 수 없겠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남아 도는데 어쩌겠어. 그러니까 아주 이게 거대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안나 까리나 쓰고 뭐 진정가 평호 쓰고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왜 그러면 육체적 욕망을 찬양하고 예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전쟁과 평화라든지 안나 까리나 쓰면서 아까 말씀대로 결국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얻어내는 것. 이런 아주 소박한 삶의 지혜를 보여줬거든요. 네 가족을 위해서 잘 살아라. 이게 제일 잘 사는 거다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이 50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온 거는 그 전쟁과 평화를 딱 집필 끝내고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 41세에 뭔가 중년의 위기가 온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새벽 2시에 그냥 컨디션이 최고였고 몸도 좋고 뭐 이런데 자고 싶었다, 피곤해서. 근데 갑자기 자기를 뭔가 음습하는 뭔가 불길한 공포가 다 패닉이 된 거예요. 현타 왔어요, 현타. 절망, 두려움, 공포가 자기를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한 17분간 왔다는데 막 너무 17분? 네, 너무 고통스럽고 완전 숨이 막히고. 지금 하면 공황장애 같은 건가? 그게 왠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다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어느 정도 그 41세 오거나 좀 갔는데 50세를 넘기면서 안나 까리나를 끝내고 나서 완전히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닥친 거예요. 무라는 거. 죽는다는 게 갑자기 내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게 무로 끝난다면 난 어떻게 되지? 죽음이란 것은 이제 무로 다 없어지는 건데. 그게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완전히 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된 거예요. 51세 때, 50세 이후로. 그때부터 참회록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개판으로 살았는지 이렇게. 그럼 그 이후로는 그럼 여자를 안 만났어요? 아니죠. 그러면서 여자는 그렇죠. 뭐야. 짜증나네, 이 사람들. 몸이 들끓는데 어떡해. 참여하지 마, 그럼. 왜 참여를 해? 근데 그게 참 이게 어려운 그건데, 이게 어떻게, 이게 두려움은 죽음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는 자기가 이제 죽음이 두려운 게, 무라는 게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게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게 생사 문제가 걸리니까, 남들도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까미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이 세상이 이제 부조리하니까 자살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철학적 문제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을 선고받아놓고도 그냥 살아간다 이거죠. 저것도 다 사형수면서 이방인 보면 그 나오잖아요. 저것도 사형수면서 사형받은 사람 구경하면서 욕하고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이게 얼마나 큰 부조리냐 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한번 잡히니까 이게 결론을 안 내면 답이 안 나면 자기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래 된 거예요. 또 워낙 머리 좋고 이런 자의식 강한 사람이니까. 또 이 사람 어릴 때부터 죽음을 많이 봤잖아요. 엄마, 아버지, 할머니, 고모.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자라든지 노름을 했던 이유가 그 공포를 잊기 위해서 계속 하다가 그런가 보다. 오히려 이제 모든 것들이 애도 많이 나아지고 명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터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때 이제 이 사람 뭘 느꼈냐면 결국 선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는 것. 그 우리가 그 예전에 하비콕 살 때 좀 배웠지만 산상순이라는 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말했잖아요. 하늘 이것들을 이제 딱 하게 되면서 순리대로 산다, 자연대로 산다. 이제 이 사람 그때부터 문명이라는 것들,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거 이건 제약이고 자연적인 게 최고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산다는 거. 근데 자연적이라는 건 우리가 저번에 한 말이죠. 자연법 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자연법 배웠지 않습니까? 실질법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인데 이건 기본 이제 자기는 기독교 교회가 아니에요. 정교회. 교회하고 달라요. 교회는 지금 완전 허례의식이 돼 있다 이거죠. 교회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었군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중에 파문당해요. 그리스정교회에서.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나서 나중에 가족들이 좀 이제 좀 복귀 좀 시켜달라. 그렇게 해도 교회에서 안 해줘요. 러시아 정교회에서 워낙
톨토이가 살아있을 때 교회를 너무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괴롭혔다 이거죠. 근데 결국 이 사람은 그래서 바로 이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 이성.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과 문명 이렇게 대립을 하지만 이것만 갖고 안 되고 결국 인간의 영혼이 있다 이거죠. 이 영혼이 우리가 정말 바로 초자연적인 것들. 자연보다 더 한 수 위에 있어가지고 이 영혼이 뭐냐. 어떻게 보면 칸트가 말하는 실증 이성인 거죠. 네네. 하늘에는 별이 반짝반짝하고 우리 인간 마음에는 반짝이 양심이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도덕 법칙이다. 이것은 중력 법칙과 똑같은 거다 이거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는 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 떨어지고 무거운 물체는 중력처럼 떨어지듯이 법칙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 말했더니 칸트는 지금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갖고 야, 돈 내놔 하면 그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칸트는 이 법칙이니까. 법칙은 착하고 나쁜 걸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양심이란 것은 법칙과 같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결국은 톨토이가 내건 거는 결국 우리 인간에게 그 이성. 이 플라톤하고도 비슷한 거죠. 네네. 그 착한 게 있고 우린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삶은 선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부터 이 톨토이는 이제 소설 그래서 지금까지 냈었던 거 다 쓰레기야 이래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내었던 거.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안나까리나 전쟁가피나 다 쓰레기고 나는 지금까지 완전 이 문학이나 이런 것들 예술은 다 엉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술을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술은 사람을 나쁘게 만드니까. 예술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시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는 나중에 소설을 쓰거든요. 네. 이게 여기서 완전히 음악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시켜가지고 간통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의 음악 교사를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그게 나오거든요. 아, 그 책 내용 중에. 그것도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사람 기차 같은 것도 안 좋게 보는 거죠. 문명의 안 좋은 상징이라고 보는 거죠. 아까 말한 안나까리나도 기차로 죽죠. 기차에서 뭐 내 사람 죽인 이야기하고. 기차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 기차가 뭔가 근대의 어떤 자연을 파괴하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파괴를 한다. 기차가 의미하는 게 톨스토이 작품에서는 좀 그런 의미가 있군요. 현대 문명. 죽음이죠. 죽음. 그리고 나의 삶에 그냥 불쑥불쑥 자기 마음대로 어쨌든 그렇죠.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거. 맞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불쑥불쑥? 그러니까. 왜요? 영혼이니까 내 영혼은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뭔가 인위적인 문명이라는 것들, 문명을 상징하는 기차가 내 삶을 그냥 불쑥불쑥 들어오니까 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삶을 파괴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거기서 이제 하면서 이제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그 50 이후부터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럼 작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술을 이제 셰익스피어를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베토벤도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술가라는 건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시인 추방론을 썼잖아요. 시인이라는 게 안 좋다. 호메로스 시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 영웅인 그 사람 이름 뭡니까? 영웅 아킬레우스가 그 우리 그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찾아가니까 아킬레우스 하는 말이 나는 뭡니까? 다시 이승에 가가지고 정말 돈 한 푼 없는 농부에 종이 되더라도 그냥 거 가서 종질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영웅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가 백척간대 위기 있을 때 목숨 아끼지 말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숨이 최고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이 나쁜 거를 교육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것들 인간의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감정. 근데 대체로 예술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과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거 없어져야 돼. 예술 소멸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러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 작품을 내는.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근데 사람들이 최고라는 걸 자기는 쓰레기로 하면 이거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어떻게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시험 성적이 좋냐 하는데 야, 그런 쓰레기 같은 글 쓴 거 갖고 뭘 좋다고 그래. 이러면 그러면 그쵸. 우리는 쓰레기 같은 글도 못 쓰는 우리는 뭐냐 이래 되잖아요. 공부 그 성적 그거 쓰레기 같은 성적이야. 내가 뭐 그 꼴랑해서 전국에서 100등밖에 못해서 이러면 우린 뭐지 학교에서 100등도 안 된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톨토이의 허위의식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아.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거죠. 톨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3가지 욕망을 말을 해요. 인간이 참 힘든 3가지 욕망. 첫 번째는 도박 욕망. 두 번째는 승욕. 세 번째는 허영.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인데 자기가 그런 얘기해요. 도박. 정말 자기도 힘들었다. 그렇지만 도박은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도박은 안 할 수 있어. 나중에 결국 안 했으니까. 두 번째 승욕.
이 성룡은 만만치 않다 이거지. 이건 정말 만만치 않아. 이건 좀 힘들어, 어려워. 그렇지만 그래 하여튼 만만치 않고 그래도 한번 싸움은 해볼 만해. 비록 항상 좌절하지만. 근데 세 번째 허영이죠. 바로 남에게 인정받고. 와, 이건 정말 힘들다. 이건 정말 힘들다. 이건 정말 끊기 힘들다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비춰보면 이 사람도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뭔가를 주장을 하고 자꾸 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을 한 거 아니냐. 물론 뭐 50에 이걸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러시아의 뭐 형식주의자였던 슈클로프스키 같은 사람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자기 진심이 아니고 뭔가 남들에게 새로운.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겠다. 관종처럼 보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 극과 극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문학평론가 중에 유정호 선생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 러시아 그 사회주의 문학했던 고리키 어머니 쓴 고리키는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체호파하고 둘이 같이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허연 사람이 그 귀족의 아들이 맨날 농사 짓고 허름하니 옷 입고 앉아갖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 아니냐 이런 사람이 바로 모든 걸 진짜 던지고 이렇게 보고 또 아까 이제 우리 돌아가신 김윤식 교수 같은 경우는 완전 위선자. 그 아까 말한 뭐 채식을 하고 금욕을 하면서 맨날 여자가 하고 뭡니까 고기 국물에다가 야채를 찍어 먹으면서 나는 채식이야 이러면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하고 또 이제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맹 롤랑이라는 프랑스의 문호는 완전히 이 사람은 진짜 막 성인이야 성인 이렇게 해놨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 좀 위험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어떤 러시아 문학 전문가. 이런 사람 옆집에 살면 피곤해. 우리 옆집에 좋은 이웃이 안 될 거야. 라고. 이 사람 너무 이중적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회심을 하고 자기가 이제 안나까니나 끝으로 완전 자기 처음에 쓴 거 다 부정해버려요. 네. 그 다음 자기가 했던 게 결국 이제 무장, 무정부, 금욕, 채식 이걸 강조하면서 이제부터 사유재산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유주의자는 아닌데 이 사유재산이 악의 근원이다. 근데 그러면서 또 부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악착같이 저작권 챙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가 생기잖아요. 추종자들이. 이 제자 중에 제자하고 부인하고 계속 신경질을 벌인 거예요. 왜요? 이 책의 어떤 저작권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영지 야스나야 뿔라냐 영지 이걸 가지고 결국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바로 톨토이가 영웅이고 이러니까 우리 신가 같은 분이니까 이게 거점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톨토이니즘을 보급해야 된다. 가족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이고 계속 신경전 벌이고 나중에 막 죽을 땐 장난도 아니에요. 부인을 못 들고 오게 하거든요. 추종자들이. 그 부인이 톨토이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여기에 역장실에 있는데 부인은 그때 촬영한 게 다 남아 있어요. 그 당시 1910년이니까. 이제 당시 이게 모든 게 뉴스니까 이제 영화 카메라가 와가지고 다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 기자 다 찍고 왔는데 톨토이 부인이 애달아 죽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그 죽을 때쯤에 그 역에서 이제 역장실에 가출했다고 죽거든요. 더 이상 부인한테 못 견디겠다고 가출하다가. 가출하죠. 가출하다 그러면은 사고사당해요? 뭐예요? 아니야. 가출해가지고 막 역장실에서 이제 세약해가지고. 뭐 일종의 뭐 객사는 객사인데. 네. 뭐 근데 자기 이제 또 자식들이 아까 13명이라 했잖아요. 네. 엄마파 아빠파가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네. 그래갖고 이 또 자식들이 부모 싸움도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또 웃겨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애 10세까지 낳고 그치.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편해지나 싶더니 톨스토이 아저씨가 뭐 재산 이거 다 나눠주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못 견뎠던 그렇죠, 거군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또 부인이 그래서 자꾸 악처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결국은. 근데 악처는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부인도 아주 현명하고 부인도 일기라든지 남기고 뭐 아주 수준이 좋아요. 특히 부인은 요즘 우리가 조정래 소설가가 아들 며느리에게 이 저작권을 받으려면 한번 다 뭡니까 필사를 해보라고 했잖아요. 자기 태백산맥을. 자기 책을요? 네네네. 근데 이 부인은 그 전쟁과 평화 이걸 다 필사한 사람이에요. 정리를 해준 거예요. 정서를 다 남편이 그거를. 그것도 6번이나 정서를 해줬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보통 사람이죠. 아주 육체적 매력도 있고. 네. 남편은 자기 멋있게 한번 보이려고 그렇게 사유재산 없네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모든 걸 다 농부들과 나누자니까 아니 이게 뭐 하냐는 짓이냐. 열받을만 하네. 그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갑자기 남편이 지금부터 나는 우리부터 이제 무수의 삶을 살아야겠어. 이제 우리 집 모두 문 활짝 열고 아무나 와서 다 먹고 살게 하고 우리 모든 걸 다 나누면서 삶을 실천해야 돼. 이게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 정민여가 애 13살 낳았는데. 장난해. 그럼 소송 바로 들어가야지. 다 뺏어와야지. 하여튼 그런 말년에 좀 일들이 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년에 그 죽을 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비평가는 정말 반면교사가 되어준다. 사람이 죽음 준비를 잘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잘 가려지 않으면 저 난리가 난다. 저 마지막 저 얼마나 저 처참하고 뭐 난리냐 이렇게. 그래 마지막에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끝이 났구나. 본인은 뭐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본인은 자식들은 굉장히 힘들었네. 아니 뭐 그때 자식들도 다 뭐 기본적으로 하여튼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톨스토이는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아주 재밌게 요약을 하셨는데 예술가였지만 예술 소멸론을 주장하고 귀족이지만 귀족치라고 민중을 위하고 항상 육체적 욕망이 들끓고 있지만 금욕을 외치고. 뭐야 말이 안 돼. 나중에 이렇게 해서 50대 이후로는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부부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왜요? 금욕을 해야 된다. 사람은 욕망을 자꾸 따라가면 큰일 난다. 그러고서 또 늦둥이 본 거 아니에요? 늦둥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했던 게 우리 쉐이크 교도라고 하는데 쉐이크라는 게 흔들린다. 우리 쉐이크 하잖아요. 퀘이크도 이제 어스 퀘이크 흔들리는 건데 그게 본래 하나님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영접을 하다 보면 막 성령이 들어가고 흔들린다, 떨고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은 남녀 관계 부부가 결혼을 해도 온누이처럼 지내야 된다거든요. 섹스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섹스를 안 하니까 지금도 있어요. 미국에 몇 명 있어요. 근데 그게 발전이 못하는 거죠. 왜냐면 애들 안 나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전파하니까 안 되고 케이크는 그래도 이제 애를 낳잖아요. 오누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 그 여기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 그런 생각들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천하의 남봉을 다 해놓고 나서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90권의 책을 썼지만 이 사람의 말각을 믿지 마라.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제도는 부정하고. 그다음에 참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이고 의욕투성인데 그렇지만 어떻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행동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진짜 어떻든 농노를 그러니까 농노가 사실 좀 이야기 드리면 농노가 결국 그 유럽에서는 농노를 없애잖아요. 이제 프랑스랑 독일. 그런데 러시아는 18세기 후반에 거꾸로 갔거든요. 예카테리나가 이 귀족 관료를 더 세우기 위해가 농노를 우크라이나 지방은 당시에 농노가 없었다는데 농노를 만들어 버려요 더. 그게 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 빼고는 없어지는 상황에서. 유럽은 다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농노는 당시 러시아는 죽이는 것 빼고는 다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이는 건 좀 눈치를 보통 대충 하면 됐겠죠,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완전 거의 종이죠, 그죠? 노예인데. 그랬는데 이 톨스토이는 그거를 자기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노를 정말 빨리 해방시켜 주려 했는데 문제는 농노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책에 나오는데 영국에서 공부를 한 영국 출신 이제 귀족의 집사로 간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농노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농노도 없애고 막 농노들한테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 농노들이 이 사람한테 계속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난리를 치느냐? 왜 당신들은 우리를 때리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도 안 때리니까 우리를 인정 안 하는 거다 이거죠. 다른 집사는 지금까지 항상 와서 우리를 때리고 매질을 해가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 줬는데 왜 니는 신사적으로 말밖에 안 하냐. 그래서 우리는 너가 싫어 나가 이런 식이에요. 대모를 왜 때려달라 이런 거.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농노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 농노를 위해서 막 그 위스키 정류 이런 공장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걸 우리가 다 때려 부수게 해달라 해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옛날처럼 패고 이러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이제 이걸로 받은 주인으로. 네. 참 이게 그러니까 톨스토이 같은 경우도 농노를 해방시키니까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렇게 하겠어요. 네, 그렇게 됐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못 쓴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인간 삶이라는 게 사실은. 하긴 또 그래요. 100%가 어디 있습니까? 뭐 논리대로 이렇게 되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모순덩어리 우리 톨스토이. 자, 우리 톨스토이의 뭐 인생 좀 살펴봤고요. 네. 작품 얘기를 아직 하나도 못 해갖고 저희 갈 길이 좀 먼 것 같은데. 그럼 먼저 한번 우리 뭐 하나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과연 톨스토이 작품 중에 어떤 거 소개를 좀 해주실지 짧은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들어봤죠 우리 정부? 들어봤어요. 이거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죠. 뭘로 사느냐? 네. 진짜 느낀 게 많았습니다. 저도. 이 단편에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미하일이라고 그랬죠? 그 천사.
날개 잃은 천사죠. 날개 잃은 천사. 그래서 천사를 찾아와 샤바 하잖아요. 미하일이 날개 잃은 천사죠. 네. 그래서 이제 어디 시골에 들어가. 아니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막 힘들게 어디 막 저 헤매다가 구두방 같은 데를 들어가서 네. 말을 못 하던가요, 이 사람이? 말을 못 하는 건 아닌데 거의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죠. 네. 근데 웃음을 딱 3번씩 하죠. 3번 웃죠. 그건 무슨 맞아. 웃음을 이 사람이 이 소설 내에서 총 3번을 아마 웃을 그렇죠. 거예요. 처음 근데 이제 일단 그 구두방 같은 데를 들어가서 별 말도 없이 하여튼 계속 저 꼼꼼하게 신발 수선을 해줍니다. 네. 구체적인 건 우리 정방님. 네,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워낙 저는 이제 사실 어릴 때 그 학교 선생님이 이 이야기 들려줄 때 너무 감동적이라 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네. 근데 뭐 이런 거죠, 뭐. 자, 사람은 과연 무엇을 사는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죠, 오늘? 네, 아닙니다. 네. 아니고. 톨토이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해심을 하게 되고 이제 완전히 전기를 부정하면서 했는데. 자, 이거죠. 구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참 어렵게 신기루 장수예요. 구두 짓는 걸로 생기를 꾸려 나갔는데 이제 돈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틀 가지고 사고 돈을 받으러 가는데 돈을 안 갚아주는 거예요. 돈을 안 갚아주고 그러니까 결국 하는 일이 뭐 꼴랑 그냥 수선비로 뭐 연일 푼돈 뭐 한 10,000원, 20,000원 받고 결국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에라이 술이나 먹자. 술 먹고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너덜너덜. 그래 걸어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 명 길거리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터미네이터인 거죠. 나체. 터미네이터. 뻘거벗고 있는 거야. 이 추운 겨울날에. 뻘거벗고 웅크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딱 보더니 에이 뭐 누가 입마를 죽여가고 뻘거벗기가 버렸겠지. 괜히 끼어들면 내가 골 아플 거야. 그냥 갔거든요. 네. 근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이건 좀 아닌가 같아 해가지고 돌아가서 이 사람을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냥 가만히 그냥 고개만 뜨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추워 보이니까 일단 집으로. 네, 일단 자기 코트를 벗어주는 거예요. 빨개벗고 있으니까 코트 벗어주고 야 일단 집으로 가자 된 거죠. 근데 집으로 가면서 또 생각하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좀 난리 날 텐데 지금 돈 받으러 오는데 돈은 지금 받은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지금 혹까지 달고 왔으니 또 이 난리가 나겠구만. 그래서 이제 묻기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너 지금 어디서 왔냐 이러니까 이 뻘거벗은 남자 대답하는 거죠. 아니 저는 이 마을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뻘거벗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네를 괴롭혔냐? 괴롭힌 사람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이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래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일단 우리 집 가자 된 거예요. 자 갔어요. 그 시몬 안에는 이제 기대 부풀리는 거죠. 이제 돈 가지고 오면 이제 내일 먹을 빵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뭐도 사고 뭐도 사야지 딱 그렇게 하는데 딱 뭔가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문이 딱 열리는데 2명이 들어오니까 네.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갑자기 술 냄새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저 짜증 완전 그러니까 완전 실망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거죠. 네. 그리고 이 남자를 보니까 외투는 자기 남편 거 입고 있는데 뭐 보니까 뭐 더 뻘거벗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아유 저거 지금 좀 나쁜 놈 같은데 저 인간이 하도 순진해가지고 또 이상한 불량배 하나 데리고 왔나 보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낯선 사람이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이 마누라 저녁 다 됐으면 우리 저녁이나 먹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먹을 거 없어 이렇게. 아니 양틀 가지고 살아 나가지고 입던 외투까지 벗은 채 집에 오지 않나. 뻘거숭이 어디에 이상한 놈을 데리고 오지 않나. 니 같은 술꾼한테 줄 저녁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 이야기하다가 막 이제 말이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에게 그 아까 이제 덤벼드는 거죠. 그 아까 낯선 남자에 들어가지고 이 옷 내놔 이러면서 네 옷 아니야 이런 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옷을 낚아채갖고 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자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 아유 내가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남편이 또 너 너무한다 이 사람 좀 이러는데 그래서 남편이 딱 그런 거예요.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않냐. 딱 이 한마디에 이 여자가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 남자가 얼굴에 미소를 딱 뜨는 거예요. 미소를 딱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미소를 딱 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저래 묻다가 막 그냥 막 아까 말했던 또 이상 대답은 안 하고 그 정도밖에 대답 안 하고 하여튼
뭐 결국 밥은 빵은 주는데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딱 이러니까 결국 뭐 어떻게 되겠지. 가죽이 좀 있으니까 구두 만들어 팔면 또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넌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여기 구두 기술 배워볼래? 네, 배우겠습니다. 이름이 뭐냐? 미하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니까 얘가 완전히 청출어람인 거죠. 한 번 가르쳐 주니까 바로바로 너무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죠. 야, 저 집 구두 너무 잘 만든다. 이제, 시몬보다 아까 지금 미하일이라 부른 이 직공이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이제 수석 사원이 견습기 너무 잘 만드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한 명 와가지고, 야, 가죽 가져와! 하더니, 이 사람이 완전 보통 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몸집도 크고, 잘 먹어 혈색도 좋고, 이런 사람이 막 소리도 우렁우렁 하면서, 주인 양반, 이 가죽 보이지? 최고급 가죽이야. 이걸 가지고 정말 좋은 장화를 만들어봐! 하는데, 이제 치수를 재야 되는데, 워낙 허벅지, 장단지, 종아리가 굵으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막 정말 이 사람이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자, 그래서 장화를 이제 여기 거의 뭡니까?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하일이 쉬고 웃더니 가고 나서 오늘 만든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시몬이나 부인이 보다가 뭐 미하일이 워낙 잘하니까. 근데 갈수록 보니까 이상해진 게 슬리퍼를 만드는 거야, 슬리퍼를. 이 난리가 났다, 지금. 이 어떡하냐, 너 지금 미쳤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더니 어떻게 슬리퍼를 만드냐, 장한다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문이 똑똑 열리더니 그 아까 그네 그 신사 타인이 오더니 아, 지금 우리 주인님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그냥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인지 뭔지.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인 마님이 그 장화 취소하고 이제 이 사람 관에 넣을 때 장례용 슬리퍼를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간 거죠. 근데 그때 또 이제 아까 말한 미하일이 두 번 웃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세월이 흘러가지고 6년이 됐어요, 6년이. 근데 이제 얻는데 어린애 여자애하고 부인이 오는 거죠. 그 부인이 오는데 시몬이 계속 여자애들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가 창문에서. 그 여자애들 둘이 오는데 한 명은 다리가 불편하고 한 명은 그 튼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내 딸이다. 딸인데 자기 진짜 딸은 아니고. 옆집에 딸들이었다. 이런 여자애들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한 명은 다리가 불편하냐. 얘 엄마가 죽을 때 몸이 눌려가지고 얘가 다리 한쪽 불편이 됐다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집이 이 애들이 아버지 죽고 3일 후에 애들이 태어났는데 이 엄마가 또 죽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당장 지금 이제 자기도 애를 이제 탄애를 낳았는데 젖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키웠다 이거지. 근데 자기는 또 얼마 못 가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애를 그냥 딸로 키운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애들이 잘 키우고 이제 이 애들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사랑한다 이래가 오늘 지어주러 왔다는데 미하일이 또 웃는 거지. 그리고 가고 나서 이제 결국 미하일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시몬하고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죠? 이러니까 이제 뚝 설명하는 거죠. 본래 내가 저 여자애들의 엄마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 엄마 사정을 하더라. 우리 애를 내가 키울 때까지만 좀 나를 봐달라. 그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한테 가서 저 못 데려가겠다. 나 저승사자 역할을 못하겠다 이래 된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건방진 놈 하더니 이제 벌을 주면서 너는 세 가지를 알아와야 된다 이랬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리고 사람의 무엇이 허락이 안 됐는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제 그걸 세 가지 질문을 네가 솔루션을 갖고 올 때 니는 이제 벌이 풀리고 다시 하늘로 복귀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제일 처음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지.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이제 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정민이 형? 네. 뭐예요? 너무 감동적이야, 이거. 이 지금 단편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착한 마음. 그게 뭐죠? 사랑이죠. 이 톨스토이 안나 까레리나도 그렇고 약간 이 사람의 작품을 보다 보면 정말 내가 삶을 사는 거에 대한 성찰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이 책이.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고 있죠, 톨스토이? 이거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걸. 작품만 그런 게 알 있으니까 걸. 이런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전쟁과 평화라고 하잖아요. 그 전쟁과 평화가 우리가 이제 톨스토이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대립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평화에 대한 인식이 얻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고난과 고통과 그런 순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얻게 된다. 이 전쟁과 평화는 사실 그 정렬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인식을 얻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발전하는 개념이거든요. 톨스토이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 사람의 삶은 선행을 통해서 발전해야 된다 이거죠. 계속해서 영혼은 계속 발전해야 된다. 전쟁에 대한 공포가 결국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할 때.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랑? 예. 네. 그러니까 들어있는데 왜 사랑이냐. 네. 이 사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 주인님 시몬이 나 그냥 버리고 그냥 가지 않았냐. 근데 그때 당신의 얼굴이 죽음의 기운이 있더라. 당신은 나를 버리고 갔으면 얼마 안 가서 죽었다. 며칠 뒤에 죽었을 거다. 네. 근데 당신이 나를 데리고 오면서 옷을 벗어주면서 갑자기 사람은 당신의 그 죽음의 기운이 사라져 버렸다. 근데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부인 우리 주인 마님은 완전히 이거는 막 내가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죽음의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그런데 당신이 내 옷을 벗고 바로 문을 나가서 즉시 죽었다. 그런데 당신이 남편이 하는 말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소라는 말에 당신은 살아났다. 또 살았어. 그 기운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내가 빙그레 웃었다.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질문 하나 풀렸다 이거죠. 두 번째는 한 남자가 찾아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뭐라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그 하늘나라에 있을 때 같이 저승차사했던 애가 딱 서 있더라. 걔가 데려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데 얘는 지금 바로 몇 년을 써도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내니까 자기가 빙그레 웃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인간에 주어지지 않는 건 무엇인가?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능력, 미래를 아는 능력,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대로 자연을 문명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능력은 안 주어져 있다. 내가 미래를 안다. 이런 건 안 주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서 기뻤다. 근데 마지막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는 나는 몰랐다. 그래서 6년간 계속 살았는데 그 상동의 소녀가 여인으로 오면서 내가 결국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타인이 기르지 않냐 이거죠. 그럼 결국 뭐냐 이거죠. 나는 그 여인에게서 살아있는 신을 보았다. 결국은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는 세 가지 문제를 다 풀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뭐 이건 근데 이제 너무 좀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떨어져 살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를 지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돕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서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톨스토이가 이게 81년에 썼거든요. 이제 결국 회심하면서 이제 완전히 예전에 어떤 거기서 바꿔지면서 1881년이요? 네. 그렇게 쓴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게 인간은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뭐 정말 아주 쉽고 재미있는 민담 형식으로 쓴 단편.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도 되게 좋은 그런 내용이다. 네. 디테일 헷갈리지 마시고 또 세계 또 이렇게 헷갈려갖고 설명 제대로 못하고 막. 아니 뭐 나체 강조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여운 조금 남겨둔 상황에서 저희가 2부로 좀 넘어가야 되겠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톨스토이 정말 우리가 100권까지 오면서 사실은 왜 안 했냐는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반에 그렇게 다 해버리면 나중에 뭘 하냐. 나중에도 이런 큰 인물들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85번째 톨스토이 하고 있고요. 저희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